안녕하세요. 지혜쌤 강사 박신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혜쌤만의 차별화된 첨삭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첨삭이라는 파트인데요. 첨삭이라는 파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혜쌤에서는 그러한 첨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혜쌤은 학생과 호흡하는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호흡한다. 호흡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소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소통하면서 첨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논술에서 첨삭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과목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과목은 그냥, 나 인강 들어도 되는데, 그냥, 좋은 선생님 선택해서, 뭐 이제 인터넷이나 뭐 검색을 해서 단순히 그냥 화면만 보고 나 받아 쓰고, 뭐 이렇게 해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점수가 오르겠죠. 하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논술학원 가서 상담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런 생각을 하시죠. 바로 첨삭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첨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 인간과 현강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인강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전달하는, 정보를 주는, 즉 일방향적인 어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논술은, 특히 논술에서 첨삭은 이런 쌍방향적인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서 뭘 줄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죠. 뭐 여기 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네, 알겠어요. 이러고 바로 바꿔 쓰나요? 논술에서? 전혀 그렇지 않죠. 왜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조금 더 나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 이거 잘못했는데 너 바꿔 써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왜 잘못입니까?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본인의 즉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첨삭을 통해서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과 현강의 다른 점입니다. 즉 그 인간과 현강의 다른 점에서 저는 좀 더 첨삭이라는 부분에 힘을 주었고요. 그 첨삭에서 굉장히 키워드화되는 게 쌍방향적인 소통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논술에서 첨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그렇다면 어떤 첨삭이 좋은 첨삭일까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지혜쌤에서는 학생의 사고를 짚어주는 첨삭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준별 첨삭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뭐 첨삭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학생의 사고를 짚어주는 첨삭이다라는 것은 선생님만의 어떤 일방향적인 너 이렇게 써야 해 라는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너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에 착안해서 그것을 조금 더 이끌어주는 그런 첨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수준별 첨삭이라 하면 단순히 잘하고 못하는 학생을 가르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가 항목에 맞는 첨삭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이제 상위권 대학, 뭐 중하위권 대학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준별 첨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좋은 첨삭, 학생의 사고를 짚어주고 수준별 첨삭을 하기 위해서 지혜쌤은 어떻게 첨삭을 진행합니까? 네, 바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된 첨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분화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공개 첨삭. 공개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같이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면 첨삭. 대면이 뭡니까? 같이 얼굴을 맞댄다는 거죠. 세 번째, 서면 첨삭. 서면은 글로 쓴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잠깐, 아주 잠깐이라도, 공개는 이럴 것 같고, 대면은 이럴 것 같고, 서면은 이거겠구나, 라고 잠깐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이제 공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대면 어떻게 진행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생각해 보고 진행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받았던 첨삭이 사실은 서면 첨삭이죠. 네, 글로 주는 거. 이거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인강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서면 첨삭의 경우에는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공개 첨삭부터 볼게요. 사진이 나왔네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과자를 먹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첨삭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바로 유주미 선생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네. 토요일 팀, 최상희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첨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개 첨삭입니다. 네. 공개 첨삭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해제를 합니다. 해제가 뭔가요?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이러한 방향으로 써야 한다. 대학의 평가 지침은 이거였다라는 답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 스스로 뭘 합니까? 그 선생님이 해제한 답과 본인의 답안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럼으로써 뭐가 가능합니까? 정확한 어떤 해제에 따른 본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해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인지합니다.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친구,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 짝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민하나요? 생각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것과 말로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말로 끄집어내려면 일단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본인의 사고에 대한. 그리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논리에 맞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들. 그래서 본인의 사고를 말로 끄집어내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짜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썼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썼구나. 즉 말하고 듣기를 통해서 본인의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 쓴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친구가 잘 쓴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공유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쓰지 못했을까? 친구는 이렇게까지 사고했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 사고하지 못했을까? 라는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되고 이걸 비교하면서 그 과정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글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6명, 7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친구들의 글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왜? 나의 짝의 글뿐만이 아니라 또래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반편성은 그렇게 이제 상위, 최상위 바라보는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수준과 맞는 또래들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재정리하는 거죠. 나는 처음에 해제를 듣고 나서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글을 또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쓴 거야. 이 친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해제하고 비슷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재정리하고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총 4번의 고민, 생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생은 우리 공개 첨삭이 단순히 친구들이 그냥 글을 보고 평가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샘의 공개 첨삭이라 하면 생각하는 과정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정리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첨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혜의 샘에서는 다시 한번 사고하게 하고요. 고민하게 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첨삭 중에 공개 첨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대면 첨삭이죠. 네. 대면 첨삭입니다. 이렇게 대면이라는 거는 면대면, 즉 얼굴을 보고 서로 1대1로 대면 첨삭, 1대1 대면 첨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대면 첨삭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공개 첨삭에서는 본인이 이제 되게 글을 혹은 본인의 생각에서는 좀 못 썼다. 내 글이 창피했다. 라고 해서 그냥 친구들 잘 썼다. 라고 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은 마저 물어보지 못했던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한 나는 사실 내용적인 것도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이게 이 학교, 이 학교가 이 문제를 왜, 어떤 평가 기준으로 냈는지, 즉 나의 사고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 그게 좀 더 궁금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대면 첨삭입니다.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채점 포인트를 굉장히 강화합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 상위, 중하위권의 학교들이 내는 포인트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쵸?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공개 첨삭에서 조금 더 중요시했던 사고의 흐름 부분. 그쵸?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출제의도, 문제의식, 제시문과의 관계, 그게 이제 주제로부터 시작될 거고요. 그런 것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읽기가 제대로 되었는지부터 나온다. 그래서 출제의도, 문제의식, 읽기, 이런 부분들이 평가 항목일 것이고, 그리고 중하위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 잘 읽었는지, 그리고 잘 썼는지, 그거를 잘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생에 맞는 수준별로, 즉, 대학 채점 포인트를 더욱더 강화해서 그 평가 포인트에 맞는 첨삭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1대1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았는데, 자유로운 질문, 즉 공개 첨삭 때 마저 질문하지 못했던 거, 내가 창피해서, 내가 조금은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마저도 선생님과 1대1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꼼꼼한 답변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대면 첨삭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공개 첨삭 이후에 또 대면 첨삭까지 받으면 학생의 첨삭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첨삭이 수준별 첨삭, 아까 제가 좋은 첨삭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준 두 가지 제시했죠. 그 중에 하나 수준별 첨삭, 즉 대학별 평가 포인트가 완벽하게 제시되는 수준별 첨삭이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개 첨삭에서는 아까 좋은 첨삭 중에 한 가지 뭐였나요? 네, 사고의 흐름을 짚어주는, 학생의 사고를 짚어주는 첨삭. 네, 그래서 공개 첨삭과 대면 첨삭을 통해서 우리 지혜의 셈은 어떻게 한다? 좋은 첨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본 첨삭 중, 많이 본 첨삭, 뭔가요? 서면 첨삭이죠. 네. 서면 첨삭의 좋은 점은 뭘까요? 네. 기록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 첨삭과 대면 첨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얘기하고 문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록화가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면 첨삭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스스로 향후에도 확인하고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 첨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조금 보완해야 될 거, 그리고 파란색은 잘한 거, 그리고 검은색은 총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셈은 이렇게 세 가지의 첨삭 시스템, 굉장히 체계적이죠. 공개 첨삭, 서면 첨삭, 공개 첨삭, 대면 첨삭, 서면 첨삭, 이렇게 세 가지의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첨삭에 대한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렇다라면 지혜의 셈이 이렇게 첨삭에서만 체계적이고 여기 첨삭에서 안주해서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까지? 관리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자, 지혜의 셈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첨삭 후에는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강사님들이 공개 첨삭을 했던, 대면 첨삭을 했던, 서면 첨삭을 했던 그것들을 다 기록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면 첨삭은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1대1
즉, 이 학생 한 명만을 위한 총평과 그리고 그 수준별 팀에 맞춘 총평을 준비해서 매주 글쓴 후에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끊임없는 피드백이 가능하고 어떤 컨설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강사님들이 이러한 어떤 평가, 총평이 나중에 없는데 학생이 수시 지원하겠다고 선생님 저 여기 지원할게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뭘 가지고 이거를 지원해라 마라.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단순히 뭐 최저학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사실 논술 선생님이 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저희는 이미 학생이 예전부터 얼마나 실력 향상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뭐 독해 혹은 논증 혹은 창의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학생이 두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다가 학생이 수시 컨설팅을 받으러 왔을 때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도 있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GSM의 어떤 관리 시스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첨삭 기준표가 제공됩니다. 즉 그날 어떤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제공한 어떤 평가 항목을 토대로 다시 재구성한 즉 평가 항목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생들이 보기 좋게 예쁘게 형식화한 자료들을 나눠줍니다. 이를 통해서 뭐가 가능할까요? 대학의 평가 포인트를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능해지나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조금 미숙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자기가 한번 첨삭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점수를 매겨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본인 이야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채점 기준표를 점수를 매겨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참 성적표라고 한다면 논술에 무슨 성적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필요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3월부터 논술을 시작한 거야. 근데 9월이 됐는데도 내가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를 전혀 분명히 선생님은 너 되게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즉 뭐가 가능한 거예요? 성적표를 통해 성취도가 확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적표는 단순하게 그냥 뭐 너 몇 점이야? 너 70점이야? 뭐 80점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보이시나요? 뭐 1번 문제에서 중요시하는 건 어떤 거고 2번 문제에서 중요시하는 건 어떤 거고 뭐 이런 평가 항목을 통해서 점수화시키고 그리고 전체 평균 그리고 나의 점수를 비교화시키고 보완점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뭐 8월에는 뭐 예를 들어서 8월에는 이렇게 됐는데 9월에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이 부분을 아직은 보완해야 돼 라는 식으로 등급과 성적이 배부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은 괜찮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논술이라는 과목에 조금은 한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적화하기 힘들다는. 근데 GSM은 합니다. 그 어려운 걸 합니다. 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들은 이걸 확인을 할 뿐더러 그의 뭐 이제 성적을 받은 후에 또 고민과 어떤 반성을 통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GSM의 첨삭 시스템도 보았고 관리 시스템도 보았습니다. GSM은요, 첨삭 또한 굉장히 시스템 뭐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것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제 첨삭 샘플을 좀 보실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학교? 동국대, 경희대. 그치? 동국대, 경희대. 근데 주제는 뭐예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로 주제가 같습니다.
근데 학교를 달리 갖고 왔다. 아, 주제가 같은데 학교를 다른 학교로 갖고 왔다. 뭐 얘기하고자 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그쵸? 좋은 첨삭 중에서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준별 첨삭. 즉, 그 수준이라 하면 어떤 거였다? 단순히 잘하고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학교별 평가 포인트에 기준한 수준별 첨삭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 샘플을 가지고 뭘 얘기하겠다? 어디에 좀 더 강조를 두겠다? 수준별 첨삭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학교별로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뭐 동국대랑 경희대만 살짝 볼 거고, 그리고 당연히 첨삭 샘플도 보겠죠. 첨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공개 첨삭보다는 대면 첨삭에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두고 점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동국대와 같은 경우에는 논증과 표현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시문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예쁘게 쓰느냐. 요것을 좀 포인트로 하는 학교였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쪽으로 왔는데 독해, 논증, 문제의식, 출제 의도까지 조금 더 많아졌죠. 평가 포인트가. 그래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까지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독해. 아까 동국대 얘기할 때는 뭐 독해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 라고 했지만 경희대와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하에서 나왔더라도 동국대보다는 제시문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알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 먼저 논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논제만으로. 자, 논제만으로 어떻게 선생님 첨삭 포인트를 비교합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제시문 나와 다가 담고 있는 생태 사상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해기술대 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제시해라. 이렇게 됐죠. 제시문 길이 얼마나 쓰래? 400에서 500자 쓰래요. 그쵸? 동국대 문제고. 자, 경희대 문제 볼까요? 위 제시문을 읽고 나달아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제시문 가해 관점에서 비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동국대랑 경희대 문제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힌트가 많은 문제가 어디야? 네, 동국대가 훨씬 힌트가 많죠.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생태사상, 환경 문제. 그쵸? 이미 아까 앞에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본다 해도 확실히 주제를 가늠할 수 있겠죠. 어떻게? 힌트가 나왔으니까 생태 뭐예요? 자연. 그쵸? 문제는 솔직히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지 않나요? 동물이 만드나요? 네, 인간이 거의 만들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환경 문제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거는. 즉, 생태, 자연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문제였고, 논제만으로도 지금 보이시나요? 그렇다라면 동국대에서는 평가 포인트가 뭐겠어요? 주제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이거는 크게 반영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반영될 거야? 이거를 제시문 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나다의 의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즉 논증력을 평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놨는지 표현력을 평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대는 아니고 이제 경희대로 오면은 제시문 나다라의 공통점 기술하고 비판하래요. 우리 되게 좋아하는 거 공통점하고 비판 나왔죠. 그쵸? 그런데 동국대와는 달리 지금 힌트, 이제 주제에 대한 거나 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경희대는 이 문제에서 뭘 원한 거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제 파악해라. 주제 파악해서 내가 이 문제 왜 냈는지를 너희들이 밝혀봐. 라는 거겠죠.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까지 포함해서 글을 써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논증이나 비판이니까 논증이나 표현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시면 동국대는 단문이지. 지금 400에서 500자고 경희대는 1000자가 넘어가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팁이야. 어떻게 보면은. 간결하게 써야 되는 거야. 그냥 딱딱 간단 명료하게. 얘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알겠나요? 자, 논제로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제시문 보면서
아, 선생님, 여태까지 이렇게 막 설명해놓고 재시문 그렇게 또 볼 거예요? 네, 볼 건데,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집중 계속 하시고요. 자, 동국대 문제입니다. 평이상, 나제시문과 다제시문 앞으로 끌어올렸어요. 왜? 나다가 기준이었으니까. 네, 갑니다. 아, 쭉쭉쭉쭉, 뭐 이제, 선생님이 못 따라오겠으면 잠깐 멈춤해놓고 혼자 읽어보셔도 돼요. 자, 토실이라는 걸 만들었어, 애들이. 그치? 근데 그 왜 만들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애들이 뭐래? 부인들에게 편리해. 누구한테? 인간에게 편리해. 인간에게 좋아. 그치? 그리고 오남 봄같이 같아 손이 얼어터지지 않은 누구 손? 인간 손. 얼어터지지 않아. 좋아. 그치? 편리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규보죠? 이규보가 막 화를 내. 뭐라 그래? 야,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거는 뭐야? 정상적인 이치야. 자연의 정상적인 이치야. 근데 왜 그거 거슬려 그래?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제시문 한번 볼게요. 나제시문하고 다제시문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요. 지금 키워드가 뭡니까? 네, 뭐 사랑하는 이치가 뭐냐 했더니 본성에 근거해라 라고 얘기하죠. 즉 뭐야? 그냥 자연 그대로의 것에 주목해라 라는 거죠. 두 제시문 모두 어떤 생태사상 갖고 있나요? 내가 지금 생태사상이라는 단어 만들어낸 건가? 아니죠. 아까 논제에 나와 있었죠. 어떤 생태사상? 뭐 생태학적 관점, 뭐 자연주의적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자, 그럼 가제시문 와가지고 아까 가제시문 논제에서 어떤 힌트 줬지? 환경 문제라는 단어 줬죠. 자, 환경 문제라는 단어 여기 딱 나와 있네.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문명의 부산, 문명 누가 만드니? 인간이 만들죠. 그쵸? 자, 인간의 부산물이고 인류가 자연과의 전쟁에서 봐봐 지금 인류가 자연과의 전쟁 갈등에서 그치? 근데 인간이 어떤 정보과 개발 이러한 욕구들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글 쓰실 때 이거 그냥 어휘화시켜서 쭉 쓰시면 되는 거죠. 그치만 어디에 포인트 줘야 돼? 논증. 즉 가제시문의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나다제시문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시문 뭐 간단히 잠깐 봤으니까 우리 이제 직접 학생이 쓴 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좀 봅시다. 첨삭 전에 학생 글을 한번 보시면 나와 다의 생태사상의 특징은 만물보다 자연의 본성을 더 중요시한다. 자, 지금 생태사상의 특징 나왔는데 만물보다 자연의 본성을 더 중요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쵸? 나는 쭉쭉쭉쭉, 다는 쭉쭉쭉쭉. 자, 이와 같은 생태사상을 바탕으로 뭐 어떤 거와 같은 만물보다 자연의 본성을 중요시하는 생태사상을 이 바탕으로 뭐라니? 지금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연결점이 어때요? 위에 있는 나다의 내용과 가의 내용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즉 뭐야 논증력에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서 미흡하니? 만물보다 자연의 본성을 더 중요시 이거 어휘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 동국대에서 지금 이 문제로 보고자 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논증력하고 표현력인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잃고 가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휘화 시켜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제시문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어휘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휘를 가지고 와서 어휘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첨삭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글을 써봐라. 이 학교의 채점 포인트는 논증과 표현이었다. 거기에 기준해서 너가 다시 한번 글을 써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글을 써왔습니다. 자, 수정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제시문 나와 다는 생태학적 사고를 통한 뭐를?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지금 첫머리서부터 뭐가 나왔니? 어휘화 되었죠. 그런 다음에 뭐 제시문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는 이렇게 다 또한 뭐 이렇게 나가고 있겠고요. 자, 이제 연결 지점으로 왔습니다. 아까 미흡했던 부분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봅시다. 제시문 가의 환경 문제는 인간의 복지를 위한 문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즉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뭐?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 생태학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지금 서로 대립 어휘로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쵸? 보이나요? 그리고 또한 이 연결 지점이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죠. 왜? 어휘가 대립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명확하게 원인을 찝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명쾌한 답이죠. 그래서 이 정도를 썼다라고 한다면 동국대에서는
평가 기준에 맞는 걸로 인정할 것입니다. 거의 뭐 이제 동국대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뭐 합격의 가능성이 있겠죠? 첨삭하기 전에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그쵸? 자, 그러면 동국대 문제 봤습니다. 동국대의 채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첨삭 포인트. 제가 첨삭할 때 내용의 연결성, 이거 뭡니까? 논증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명확성입니다. 이 어휘화시키는 거, 그리고 어떤 논의를 끌고 올 때, 명쾌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재심은 나다라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가해 관점에서 비판해봐라. 요 문제 한번 볼게요. 경희대 문제였죠. 경희대 문제, 딱 동국대하고 뭔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까? 첫 줄부터 숨 막히지 않아요, 약간? 아니면 말고요. 자, 나이팅게일의 노래 꽁의 꼬리 반딧불이 깜빡이 막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 있지. 그치? 근데 이런 것 등은 모두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거 뭐 해줘야 돼, 우리? 일반화 시켜줘야 되는 거지. 잘 생각해봐. 나이팅게일이 새예요, 새. 이거 새. 새 노래 꽁의 꼬리 이런 것들. 뭐야? 자연물이잖아, 자연물. 그치? 뭐 자연물. 자연물 아름답대. 근데 뭐래? 이거는 인간 거 아니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자연과 인간 중에 자연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왜인지 한번 봅시다. 자연은 친절하지도 분친절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뭐야? 우리 인간들은 뭐야? DNA, 아까 위에서 DNA, 뭐 자연의 생존이라고 나와요. 자, DNA,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즉, 인간은 뭐야?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즉, 뭐야? 여기선 자연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게 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어떤 그 부분으로 살아야 돼. 이런 거겠지. 즉,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나다라 제시문의 공통점 파악하는 건 선생님이 편의상 이게 좀 요약을 해왔는데 보시면 공통점이 이거예요. 뭐 꿀벌의 집단피사, 꿀벌 뭐야? 자연물이지. 자연물을 인간의 식량 문제로 연결시키고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 즉 토지의 문제를 뭘로? 기술 발전으로 어떤 해결했다. 인간 중심적인 거고 라제심은 또한 생선 물에 사는 고기, 그치? 그 어떤 생선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즉 그래서 공통점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거, 인간의 우월적인 거,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재심은 독해를 했을까? 굳이? 가재심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친구들이. 왜? 아무런 힌트가 없어. 그치? 그래서 정말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가재심은 독해력이겠지.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는 아까 동국대학교와 딱 재시문의 난이도가 비교가 되나요? 자, 경희대학교에서는 뭐다? 재시문 독해도 명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독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독해를 갖다가 어휘화 시켜주는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거. 나다라 재시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들의 나열인데 그것의 공통점을 잡아서 일반화 시켜주는 것. 즉, 어휘화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독해력과 표현력이 중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중요할까? 아까 글자 수가 몇 자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천자입니다. 이 경희대가 독해를 그렇게 어렵게 주고 천자의 글자 수를 준 이유가 뭘까? 그 안에 뭔가 고민을 담아내라라는 거겠지. 즉, 뭐까지?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까지 고민해라. 근데 그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는 당연히 주제 하에서 고민돼야 되는 거겠죠. 주제 뭡니까? 지금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의식은 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한번 학생이 쓴 글을 보면서 그건 고민을 해봅시다. 자, 첨삭 전의 학생들 봅시다. 첨삭 전의 학생들. 재심은 나다라는 모두 자연보다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뭘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갔고요. 자, 따라서 재심은 모두 자연보다 인간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또 나왔죠. 똑같은 얘기고. 그러나 재심은 가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자연 강조 이렇게 나왔지. 그치? 어때? 솔직히 이게 이제 동국대 답안으로 간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다? 여기 어휘화 안 된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으면 인간의 뭐? 인간 뭐 중심, 인간 우월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휘화로? 그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휘화가 안 돼 있고요.
딱 봐도 뭔가 좀 논의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쪼여지는 맛이 없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듯이 경희대학교는 독해를 어렵게 준 이유, 그리고 글자 수를 굉장히 많이 줬고 논제에서 힌트를 안 줬어. 즉 고민해라라는 건데 그 고민이 지금 드러나지가 않았지. 분명히 근데 이 학생은 알고 있어. 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 나다라제 시문이 인간의 어떤 막 그 힘, 막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도 알고 있고, 가제 시문은 그것보단 자연인 것 같아. 이것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 학생은 뭐다?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지. 근데 경희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지금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건 중요치가 않은 거야. 그거를 끌어내서 나 이만큼 고민했어요 라고 먼저 딱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학생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첨삭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아, 너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맞니? 그게 맞다라면 그 부분 어떻게 끌어낼 거니? 그게 왜 문제가 됐니? 그래서 교수님 어떤 방향을 원하는 것 같니?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럼 학생 스스로가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미처 담아내지 못했구나. 혹은 내가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첨삭 후에 다시 쓴 글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낸다라는 거죠. 다시 쓴 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글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첨삭 후의 글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내용이 풍부해진 것 같지 않아? 자, 봅시다. 인간은 자연과 지배관계가 아닌 서로 공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다? 어떤 인간이 월등하다. 인간 우월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즉, 뭐 지금 얘기해 준 거야? 출제의도. 그치? 왜 이 문제를 냈는지, 문제의식이 뭐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난 글을 쓰고 싶어 라는 출제 의도까지 파악했어요 라고 교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라면 뭐가 또 바뀌었는지 봅시다. 제시문 나다라는 쭉쭉쭉쭉 가면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뭐 됐니? 아까 뭐 인간이 인간의 힘이 더 강하다. 이것보다는 인간 중립적 사고방식? 즉 뭐야? 어휘화가 됐다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가제시문 또한 가제시문 또한 어떻게 돼 있니? 지금 보면은 생태주의적 관점이라는 어휘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을 보니까 어휘화가 됐으면 물론이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왜? 경희대의 첨삭 방향이 그랬으니까 평가 지침이 그랬으니까 문제의식과 출제의도를 고민했는지 였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담아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경희대의 첨삭 포인트는 뭐였다? 선생님이 제시한 첨삭 포인트는 독해와 내용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하죠. 문제의식 및 출제 의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이것을 어떻게 담아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그리고 동국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의 어휘화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경희대와 동국대 문제를 바탕으로 첨삭 샘플도 같이 보았고 이제 지혜샘의 첨삭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샘은 체계적인 첨삭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적 향상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첨삭 지도 그리고 관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